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상님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해주세요. 이런 거 연예인들 카컨이라고 하던데. 카컨? 카메라 컨트롤인가요? 카메라 아이 컨택. 아이 컨택? 네. 음, 콩땅콩님도 안녕하세요. 콘텐트 애드미님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단신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단신을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네. 너무 많아요. 저희 다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뭐 다룰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님 그건 무슨 소리인가요? 아, 빨대입니다. 네. 어떤 음식의 빨대인가요? 포도주스입니다. 포도주스군요. 본의 아니게 ASMR을. 그러게요. 이거 가지고 이제 ASMR 되나? 저 요새 강유미 선생님의 ASMR 엄청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진짜 그분 천재인 것 같아요. 강유미 선생님이요? 네, 개그맨 강유미 선생님. 그분이 뭐 예를 들면 발레 강사라던가 뭐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라던가 이렇게 롤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진짜 딱 그 직업을 10년은 종사한 것 같은 그런 바이브로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ASMR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ASMR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ASMR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롤플레이가 주 목적인 그런 시리즈가 되었더라고요. 여튼 그러면은 저희 단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하고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제가 트위터에서 너무 공감 가는 글을 읽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키카 님이라는 트위터에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사실 곽 작가님이 유명인이 되어버리고 인터뷰하실 때마다 곽재식 속도가 회자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한국 SF 작가님들이 다 곽재식 속도를 집필하시고 곽 작가님은 4곽재식 속도 정도로 쓰심. 그리고 나는 그걸 다 읽지를 못해서 따라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진다네. 격리되어서 한 달 정도 책만 읽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SF가 많이 나오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아까 단신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SF 신간을 다 오늘 소개를 못 해드릴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좀 약간 포기했는데 그 정도라 가지고 언제 다 읽을까라는 생각을 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네,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댓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댓글 약간 확대를 해서 댓글을 저희 에이지트 스피디님이 한동안 좀 바쁘셨는지 네, 맞아요. 좀 안 오시다가 4월 29일 날 몰아서 들으시고 저희 방송에 댓글을 마구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169화, 170화, 그 다음에 171화, 172화, 174화, 173화, 175화, 176화까지, 네, 175화까지, 5,0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솜799님께서도 176화, 그 다음에 175화에 후원을 1000캐시씩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댓글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저주토끼는 출간 시 바로 읽었는데 재밌다는 이 기억만 있지 내용은 거의 잊어버렸네요. 그래도 그 화장실 속의 머리는 듣자마자 바로 기억났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머리가 아주 인상 깊잖아요. 그쵸. 한번 읽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기파 읽으시고 어디선가 본 것만 같은 장면이 연속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흡입력 있는 소설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션테일즈 2호는 종이책으로 샀습니다. 1호를 전자책으로 사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안타까워했었는데 종이책을 사셨고 그 알라딘 책 속의 영역에 작가님들 사진이 있는데 두 분 사진도 있어서 왠지 반갑더군요. 그 사진은 유튜브 썸네일이었나요? 갑자기 어떻게 그 사진이 채택되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 그냥 뭐 생각 없이 고른 사진이었죠. 그쵸. 네, 그냥 두 분 사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 찾아보니까 뭐 저희가 찍은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저희가 뭐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냈더니 그 편집자분께서 아 너무 좋다 이걸로 쓰시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원래는 저희가 로고를 드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스24나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저자 소개해가지고 그 페이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저희도 네, 맞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책을 낸 건 아니지만 책 속에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그렇게 작가 페이지가 만들어진 게 좀 네, 뿌듯하고 언젠가는 저희가 직접 책을 내가지고 거기에 올리면 너무 좋을 것도 같네요. 그리고 붉은 칼. 붉은 칼은 재미있으면서도 좀 피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의 7인의 집행관도 좀 그랬었다고 두 작품 다 영화로 보면 더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좀 그러고 보니 그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붉은 칼 같은 경우에 약간 왜 옛날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입는 네. 것 같은 붉은 칼이 이제 그 행성이 먼지가 가득하고 그 주인공들이 계속 기침을 하고 계속 다치고 막 그 물속에서도 뭔가 물도 막 강물도 이상하게 뿌옇고 막 뭔가 별 몸에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가 약간 톡식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 약간 유독한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좀 그 체력이 조금씩 깎이는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그 서사 자체도 좀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요. 7인의 집행관은 정말 좀 몰입돼서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작가님이 일부러 명확하게 서사를 이제 명확하게 밝혀놓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의 과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인공의 과거가 우리가 이 책을 읽게 되는 끝까지 읽게 되는 동력인데 그게 끝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그 구멍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답답하면서도 왜 비워놓으신지도 알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그 부분이 자꾸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래서 조금 피곤해지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알 듯 말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좀 애매하게 표현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름의 매력이죠. 그 책에. 그쵸. 네. 약간 읽기 힘든? 어려운? 데 뭔가 약간 그럴수록 그 책의 뒤에서 나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앞부분이 약간 읽기가 힘들수록 네. 뒤에서 탁 터져 나오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네. 뭔가 좀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뒤로 가도 뒤로 명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꼭 그럴 정도로 이제 떡밥이 다 안 풀린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 설정들이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매력적이고, 또, 더 매력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콩땅콩님의 그 지난번에 사인본 막 이렇게 사인본이 아니니까 김보영 작가님 책. 김보영 작가님 책 옛날 구판본 네.
그 자랑해 네, 주셨잖아요. 사인본이었죠. 그쵸, 그쵸. 음. 그래가지고 AZSP님도 저도 질 수 없지 이러면서 고유성님 사인을 자랑하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울고 있습니다. 손지성님이 없어도 있는데 그것도 못 찾겠어요. 아이고. 다 어디로 갔니 하셔가지고 네, 나중에 찾으시면 꼭 저희한테 또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이 달리지 않은 이상 집에 어딘가에 어디 있겠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 댓글 오랜만에 한번 찾아볼 텐데요. 네. 박대휘님이라는 분이 김초엽 작가를 다룬 김초엽 작가와 저희가 북토크했던 아주 네. 옛날의 그 방송이죠.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분위기는 좋은 건 알겠는데 진행자들이 잡담이나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진행자분의 말씀을 좀 줄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작가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게스트를 초빙했을 때는 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님께서 저희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 다뤘던 방송에 재밌음, 행복, 유튜브 과학 지식만, 과학적 사고 행동 설명 등 추가 해설, 질문? 이렇게. 여기 약간 책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외계인 네, 느낌의. 외계인이랑 그 통역기를 개발을 하잖아요, 네, 주인공이. 네. 그 통역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이제 완전히 매끄럽게는 안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뭐 단어 위주, 뭐 약간 짤막짤막한 표현 위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좀 귀엽고. 네. 근데 약간 의미를 아시겠어요? 어떤 뜻인지? 일단 재밌다. 네, 두고 재밌다. 행복하다. 그리고 과학 지식이 많아서 뭐 좋다. 네. 그런데 좀 더 뭔가 설명을 추가 했으면 해설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맞게 과학적 사고 행동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마 책에 있는 내용 언급하신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석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이 통역의 어려움이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댓글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댓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댓글 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한 번쯤 달아주시고 저희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뭐 인스타나 트위터나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신간 소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저 이 소식 듣고 되게 좀 좋았는데 네. 밀리 오리지널 크로스 오리지널 한국 SF라는 그 프로젝트가 새로 시동이 되었습니다. 그 밀리 서재라는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자책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자책 뭐 서비스? 네. 이게 최근에 밀리기 서재가 그게 되지 않았나요? 그 뭐라 그러죠? 그 회사가 팔리는 거 그게 아니었나? 밀리기 서재가 아니었나요? 어딘가에 팔렸나요? 인수가 되었나요? 인수가 밀리기 서재가 아니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가 팔렸었는데? 리디북스 아니었을까요? 리디북스였나요? 네. 음. 아무튼 여기랑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가 손을 잡고 3개월간 흥미진진한 단편소설을 공개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시즌 1의 주제가 대환장 파티라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고 5월에는 심너울, 은림, 임머진 작가님, 6월에는 이주형, 최의태, 해도현 작가님, 그다음에 7월에는 배지훈, 백예진, 김마법사 작가님이 이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의 작가님들 작품을 보니까 일단 심너울 작가님은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라는 작품을 내셨는데 여기가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정가가 없대요. 정가가 없고 시가로 모든 아이스크림은 시가로 상담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을림 작가님의 이상한 무도회라는 작품은 가질 수 없는 값비싼 물건에 탐이난 하층민 두 친구가 호화로운 선상연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네요. 마지막 작품 테오라는 작품은 저기 이머진 작가님의 작품이네요. 신예 작가가 이 전이설이라는 신예 작가가 AI 테오에게 교정을 맡기고 있었는데 점점 이 테오에게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작가와 인간 교정원으로 역할이 뒤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책단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 서재 구독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 서재가 약간 그렇죠. 그 전자책계의 OTT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밀리 서재가 네. 제가 찾아봤는데 지니뮤직에 인수가 됐었어요. KT에서 하는.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인수될 때 뭐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은 큰 어떤 자본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분야에.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있었죠. 왜냐면 밀리 서재가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약간 그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이런 그 작가들 모아가지고 글 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큰 기업이니까 큰 기업은 뭐 보통 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익을 쫓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좀 그런 걱정거리를 좀 약간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SF널 새로운 SF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SF널도 아직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네. 새로운 게 나와버렸네요. 이참에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작가가 전 정말 2권인데 네. 작가진이 대단하죠. 작가진이 대단하고 일단 디자인도 너무 이쁩니다. 도트인데 일단 박스 세트의 겉면은 이 비포 선셋이라고 하더라고요. 컨셉이. 그래서 그 어떤 노을 지는 그런 느낌이고 이 노을인 이유가 안에 두 권이 세트인데 데이 앤 나잇이라서 그렇습니다. 컨셉이. 그래서 하나는 밤의 거리, 그 다음에 하나는 낮의 거리를 그 테마로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책에는 이제 낮을 테마로 한 책에는 좀 더 대중적인 작품, 좀 소프트하고 약간 순한 맛. 근데 밤을 테마로 한 이 두 번째 책에는 좀 매운맛. For SF 마니아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약간 마라맛. 좀 도전적이고 강력한 약간 뒷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SF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켄리우의 최신작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나 작가의 최신 장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다른 SF 작가님들을 저희가 성함을 말씀드려도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아랍계 작가님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그런 작가님들의 단편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 조노선 스트라한이라는 유명한 편집자 이분이 로커스의 아마 편집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엮었던 책이고 그래서 로커스 상의 그 로커스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뭔가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SF널의 별책 부록이 데이 앤 나잇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있어요. 근데 그 허블에서 트위터로 밝힌 바에 의하면 그 부록에도 이분들이 진심을 다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탈애를 또 올리셨어요. 데이 챕터에는 그 김겨울님, 겨울서점의 김겨울님과 그 다음에 이다혜 기자님의 SF 대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F 대담은 지난번 SF 너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다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이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SF 작품이라던가 또 SF 널 안의 작품들에 대해서 막 스포일러 없는 수준에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좀 텍스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실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조너선 스트라한과 허블의 편집팀장이 직접 서면으로 나눈 인터뷰가 또 수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그런 면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 팬이시고 하면은 놓치지 않으셔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로커스상이 로커스에서 네. 주는 게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로커스 구독자들이 투표를 해서 네. 뽑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로커스라는 SF 전문 잡지 편집자로 일하셨고, 그 다음에 뭐 출판사가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에 있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편집 부문상 뭐 이런 것도 수상하셨고 휴고상 후보 명단에 15번이나 이름을 올리신 분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알라딘에서는 이런 예전 SF 널 표지를 가지고 누드 노트라고 하던가 네. 그거를 이제 작은 노트예요. 쫙 펴지는 그런 노트인데 그거를 또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탐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콘텐트 에드미님이 SF 널은 표지 스타일이 좋아진 것 같네요 라고 하셨네요. 확실히 이뻐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현상청 사건 일지라는 이산화 작가님의 책이 앙전가옥에서 나왔습니다. 딱 이 제목만 보고 대충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영적 균형이 아슬아슬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는가. 이게 균형을 지키는 누군가가 이 공기관, 공적 조직, 기현상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초현실적인 그런 일들을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미리미리 이제 좀 처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SCP 같은 느낌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떤 주제들은 아주 초현실적인데 예를 들면 요괴, 뭐 임예망양 뭐 이런 쪽인데 근데 그 내용은 상당히 현실적인 거죠. 전개는 그 공무원 마인드로 공무원답게 이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무일지다. 뭐 이렇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실정에 바탕을 둔 공무일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 얘기라던가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대립, 뭐 국가 이런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 뭐 이런 내용들을 또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연작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이산화 작가님이 탈애로 각각의 작품을 또 설명해 둔 트위터도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 작가님 예전에 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좀 어떤 내용이든 재미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거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가 그 탐정 소설 같은 느낌의 그 책이었던가요? 맞나요? 네, 약간 하드보일드 그런 느낌도 나고 로봇들이라고 해야 되나? 안드로이드라고 해야 되나? 뭐 사이보그들이죠. 네. 사이보그들이 이제
자기 어떠한, 몸을 점점 네. 기계로 바꿔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탐정 사무소를 꾸려가지고 이제 막 네. 일을 해결하는 그리고 그런. 심부름 해주는 그런 조직 같은 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몸을 기계로 바꾸는 그런 친구들이 등장하는 소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인사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좀 무게감이 있네요, 제목이. 네, 그 복복서가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리 서재에서 이 작별인사가 독점으로 연재가 됐었거든요. 연재였나? 뭐 네. 공개였나?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 400매 정도의 소설을 청탁을 받고 집필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거를 이제 작가님이 완전히 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의 800매 분량으로 늘었고 주제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소설에서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를 물었었는데 이번에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계속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김영하 작가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던가 또 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떤 작품은 되게 좋아하고 어떤 작품은 그렇게 막 재미있게 읽지는 않긴 했었는데 김영하 작가의 뭐 빛의 제국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은 꽃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뭐 SF를 쓰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S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휴머노이드예요. 철이라고 나오는데 그 은하철도 999의 철이가 떠오르는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철이는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로봇인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전개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설명만 읽어가지고 약간 그 네. 필립 K 딕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 거. 그것도 생각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철이가 과연 내가 처음에 이제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혼돈을 겪지만 나중에는 인간으로서 또는 고통 이 생에 대해서 이걸 지속해야 되는가 뭐 이런 갈등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세한 부분은 뭐 읽어보셔야 알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좀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엔솔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 라는 로켓 발사에 관련된 엔솔로지인데요. 누리호 발사를 기념해가지고 기획된 엔솔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진이 아주 화려해요. 곽재식, 박예진, 전혜진, 이산화, 최희택, 해도연.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죠. 네. 그래서 뭐 아주 예를 들면 이제 제시작 버튼이라는 이산화 작가님의 작품은 추락하는 우주선에 갇힌 두 명의 군인이 그 루프에 빠진 거예요. 루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이 루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계속 얼마든지 실패를 할 수 있다. 사실 그 우주 계획이라는 게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번에 예산을 얻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실패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누리호도 그때 뭐 누리호? 나로호? 네, 나로호. 네, 뭐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는 이 루프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한히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은 무한히 실패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식의 내용이 책에서 발췌되어 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그 로켓이 폭발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잃은 자매
주인공과 그 다음에 그 저기 인공지능 자매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자매와 내가 유인 탐사선에 오르기를 꿈을 꾸는 이야기라던가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 재밌을 것 같고 요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오umuamua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umuamua가 최초인가? 그 성간 물체죠.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물체. 네. 그 물체가 뭐 지구랑 가까이에 있나요? 아니요. 아예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서 네. 다시는 이제 태양계로 오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완전히 어떤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는 보통 세 가지 양상이 있는데, 네. 가장 일반적인 게 타원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구도 이제 태양 근처를 원운동을 하고 헨리 해성 같은 것도 보면은 네. 뭐 몇십 년마다 오잖아요. 네. 얘네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심률이 큰 이런 타원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심률이 크다는 건 많이 찌그러져 네, 있다는 많이 찌그러져 거죠? 있다. 네, 네. 그래서 태양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굉장히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어떤 별을 중심으로 어떤 별을 이제 중력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할 때 움직이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쌍곡선이 있어요. 쌍곡선. 쌍곡선은 네. 쌍곡선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쌍곡선이 모래시계 뭐일까요? 네네. 근데 이제 반절은 없는 한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중력이 이제 얘가 멀어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영원히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물체들은 네. 태양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런 물체가 딱 두 개가 인간이 발견한 건 딱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계 근처에서 발견한 거는. 그렇군요. 그런 걸 이제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뭐 성간 물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umuamua가 좀 특이했던 이유는 오umuamu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별을 생각하거나 행성을 생각하면은 형태가 둥글잖아요. 네. 그런데 오umuamua는 우리가 그거를 보니까 형태가 굉장히 길쭉한 납작한 그런 형태라서 저게 외계인의 로켓이 아닌가 막 이런 썰들이 있었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은 얘가 인간이 예측한 경로하고 굉장히 오차가 큰 궤도를 그렸어요. 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태양 근처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우주선이다 뭐 이런 가설도 분명히 있었고, 또 다른 가설은 이 오umuamua 안에 수소로 된 얼음이 있어가지고 그게 태양 근처에서 녹아가지고 이제 뭔가 방출을 하면서 빨라졌다 이런 가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물체죠. 아주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칠 수 있는 그쵸. 대상이네요. 네. 그 라마와이 랑데부도 생각이 나네요. 네, 맞아요. 거기도 그런 게 나오니까. 그리고 다음 작품은 그 아작에서 나온 이계학교라는 김영리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 아작이 이제 투고 원고로 내는 마지막 출간작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투고 원고가 많이 오는데 그거를 다 어렵죠. 읽어볼 그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투고 원고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아작에서 공지를 했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도착한 원고이라고 합니다. 이 원고가 사실 투고를 해가지고 이게 출간될 확률은 되게 낮잖아요. 네. 왜냐하면 출간될 정도였으면 이미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투고를 해서 출간이 되는 경우가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문무카 작가의 그 작품과 그다음에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는 죽어야만 가는 학교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소설이에요. 청소년 소설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들이, 어떻게 그 자신의 죽음의 이유를 밝혀내는지,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을 기리면서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원고가 아작에 도착했을 때 2시간 만에 단숨에 읽게 된 그런 원고였고, 근데 그 전개 속도가 너무 빨랐대요. 그래서 좀 늦춰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편집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좀 늦췄더니 이제 양이 늘어난 거죠. 양이 늘어나서 그 3부작이라고 합니다. 양이 3부작이고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죽어야만 가는 학교라는 이 책은 3부작 중에 첫 번째 책이고요. 앞으로 2책이 더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놉시스 읽어보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간을 다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인가요? 네, 다음에 To be 계속을 continued. 할지 네. 어떨지 좀 고민은 되는데 일단 배명훈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이 나왔거든요. 네. 우주섬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 이거는 한번 좀 제대로 소개를 해보고 싶기는 해가지고 네. 일단은 언급만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정지돈 작가님의 스크롤이라는 작품도 믿음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장르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라고 해가지고 고준학 ENT에서 나온 작품도 있거든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와츠키 형제의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저주받은 도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쓸 때 이게 공개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약간 예상을 하고 쓴 소설이래요. 약간 그 사회 비판적인 네. 그런 걸 많이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 러시아 소련의 그 분위기가 조금 유해졌을 때 이 언론 탄압 같은 게 좀 덜해졌을 때야 이제 빛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관심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맨이라는 크리스티나 스위니 베어드라는 작가의 책인데 이거는 남자만 죽는 전염병이 펴진 거예요. 약간 오호쿠라는 만화의 설정과 또 비슷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채치파리 비법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 네. 그런 설정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가고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사회를 재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영화 신작을 보면은 최동원 감독이라는 여러분들 전우치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전우치라던가 도둑들이라던가 암살. 전우치는 진짜 옛날 영화죠 이제. 그렇죠.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최동원 감독의 7년 만의 신작 외계 플러스 인 일부가 올 여름에 개봉을 합니다. 정말 좀 재밌어 보여요. 네. 설정 자체도 그렇고. 네. 일단 표지도 그렇고. 약간 전우치가 떠오르는 네. 그 좀 코믹한 그런 설정과 약간 그 등장인물들 일부는 그 약간 천녀 유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쵸? 네. 좀 무협 약간 네. 그런 느낌? 네. 근데 일부는 완전히 현대적인 그런 또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운데 있는 인물은 네. 복장은 옛날 무협 복장인데 권총을 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시공간이 좀 뒤섞이는 그런 부분인가, 그 다음에 또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선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 플러스가 아니고 약간 우주선의 그 형태인 것 같거든요. 제가 티저 예고편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태리가 나오고 소지섭이 나옵니다. 엄청난 배우. 엄청나게 화려해요. 네. 류준열, 김우빈, 그다음에 김태리, 네. 소지섭, 염정아, 조진, 뭐 김희성, 이한희, 신정근 뭐 이런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콘텐터드미님이 네, 주성치 영화 스타일을 최동원이 자기 스타일로 풀어낸 것 같다. 최동훈 감독이 네, 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쌈마이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게 무려 2부작 중에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부고 2부는 또 나중에 나온다고 해요. 2부까지 또 계획이 그러니까요. 돼 있으면 네. 음. 상당히 스케일도 클 것 같고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공사님 보셨나요? 저는 그 개봉하고 바로 다음날 봤어요. 아, 어떠셨나요? 저는 괜찮았어요. 재밌었고, 오호. 굉장히 그 감독 특유의 또 이 감독이 샘 레이미 감독이 또 호러 영화로 유명하잖아요. B급 네. 호러 영화로. 네. 그런 호러 영화적인 연출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의 어떤 그 영화 속 설정하고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굉장히 멋져요 영화가. 미장센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영상미가 있다. 그쵸. 굉장히 그 기억 속에 남는 장면들이 많아요.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많고. 그럼 영화관에서 볼만 하겠네요. 네, 영화관에서 확실히 볼만하고. 근데 또 호불호가 갈리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샘 레이미 감독 특유의 좀 그 공포 영화 연출이 사실은 좀 옛날 연출이에요. 막 좀 화면이 막 일그러진다든가, 그 주인공이 뭔가 독약 같은 걸 먹어가지고 막 표현을 막 화면이 막 일그러지게 막 표현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호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상님이 그 리뷰 컨텐츠를 2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디즈니는 왜 완다를 모성 괴물로 만들었나? 라는 손희정 님의 그 한겨레의 기고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2가 마주한 2개의 광기라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또 리뷰가 있었습니다. 요게 스포 위험이 있어서 그쵸. 이거를 단신 끝에 하는 게 어떨까? 이 소개를 뭐 한다면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 스포를 피하려면은 영상을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뒷부분에 좀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하고 뒷부분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것도 봤어요. 문명특급에 문명특급에 그 완다의 배우와 그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배우가 나온.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재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그래서 2 배우님도 정말 성심성의껏 좀 인터뷰를 응해주시고 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기묘한 이야기 4가 넷플릭스에 곧 공개된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공상님은 다 보셨나요? 네, 3부까지 다 봤습니다. 저 이거 기묘한 이야기 처음에 나왔던 때였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즌 1. 리부트 돼가지고 새로 나온 거죠? 기묘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닐걸요? 네.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그게 시즌. 나왔을 때 보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나도 좀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뒤쪽에도 계속 무섭나요? 이게 무섭긴 한데 그렇게 막 공포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뭔가 공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는 사실 아니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공포 영화는 아닙니다. 일단 시리즈물이죠? 네, 시리즈물이고요. 네. 기묘한 이야기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남자애가 이 세계로 떨어져가지고 이 세계로 떨어진 남자애를 구하기 위한 가족들과 친구들의 어떤 모험 이야기이고 시즌 2, 시즌 3는 이제 시즌 1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어떻게 막
발전이 돼가지고 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 차례대로 보셔야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고 오. 더 보시려면 이 기묘한 이야기의 좀 특징이라고 네. 하면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데 네.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또 개성이 다 있고 오.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오. 캐릭터들의 관계라던가 막 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약간 그 캐릭터 잘 쓰는 또 애니메이션이 또 강철의 연금술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느낌의 아. 모든 캐릭터들이 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다 멋있고 알고 보니 이 캐릭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뭐 이런 어 것들이 막 나오나요? 그렇죠. 뭐 그런 네. 느낌이죠. 네. 이 캐릭터는 사실 뭐 나쁜 캐릭터 같았지만 아니었어. 막 이런 캐릭터도 있고 또 뭐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랑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그 영화 뒤편에서는 또 잘 안 되고 막 이런 약간 좀 그 로맨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 보는데 재밌습니다. 오호. 예. 그렇구나. 이게 무서운 분위기는 맞지만 네. 무서운 분위기 잘 살렸어요. 잘 살렸고 그런데 공포가 주가 되는 그런 드라마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뭐 이런 건 없나요? 아마 한두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뭐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 해리포터가 아니라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은 네. 그 프로도 베긴스랑 저기 빌보 베긴스였나? 걔랑 빌보 네. 베긴스 맞나요? 그 친구 이름이? 아닌데 쌤. 쌤이랑 무슨 거미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네. 막 네. 하고 무섭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반지의 제왕이 공포 영화는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무서운 장면이 좀 삽입이 되어 있는 아하. 그런 어드벤처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면 네. 재밌어요. 재밌겠네요. 음. 자, 그리고 5월 27일인가에 뭐 공개가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이 5월에 뭐 공개된다. 네. 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F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보영 작가님의 그 강연이 있었어요. The Science and Science Fiction of AI라는 그 강연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강연 시리즈고요. 네. 다음 주에 마지막 토론회로 끝나는데 지난주에 김보영 작가님의 그 강연 차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었는데 되게 멋지게 해주셨더라고요.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를 일단 뭐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 제목은 그 AI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제목이 SF 창작 속의 인공 마음의 철학이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AI의 마음을 정의하는 것은 가능한가? 뭐 이런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는 우리가 사실 내 마음,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건 알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이 있다는 건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서양에서는 나의 마음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동물이나 어떤 물체의 마음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또 반대로 내 마음밖에 볼 수 없지만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마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애니미즘이라던가 토테미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내 마음이 있다는 것조차 확실한 것일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돼가지고 뭐 레디메이드 보살 같은 그 SF 작품들 언급을 하시면서 로봇은 이미 자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깨달음에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어떤 아시모프의 3원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시모프의 3원칙이 로봇의 3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조건을
얘기한 것이기도 하다. 어떤 존재여야 우리 인간과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한 거다라는 얘기도 하시면서 또 우주소년 아톰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2원칙이래요. 그 3원칙이 아니고 3원칙 중에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유로워야만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전복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그게 인상적이었. 생각나네요. 네,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그렇죠. 로봇 막 이렇게 네, 때리고 그렇죠. 네. 물건 들라고 시켜놓고 막 물건 놓게 하고 막 그런 음, 그런 영상이 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 네. 그 로봇이 실제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얘기도 하시긴 했어요. 이게 실제로 마음이 있어서, 뭔가 실제로 살아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오히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다고 얘기를 또 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물과도 다르지만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존재로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존재가 어떤 규칙, 어떤 알고리즘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질지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강연이었고요. 저도 끝나고 좀 그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을 작가님은 작가님의 작품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어떻게 그리려고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작가님이 제가 이 얘기를 강연에서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뺐는데 질문해 주신 덕분에 이걸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작가님한테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가족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그릴 때 항상 그분을 생각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입력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은 그 어떤 세세한 프로세스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조차 가르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고양이가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된다. 라는 그 프로세스를 이분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떨 때 이 문을 닫아 놓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이분은 그 인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데요. 어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낮춰보지도 않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오르러보지도 않고, 근데 거기서 오는 상당한 위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로봇이나 인공지능한테서도 인간한테서는 얻을 수 없는 위안이라던가 인간한테서는 얻을 수 없는 형태의 어떤 관계, 감정 이런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인간과 다른 지점 때문에 오히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천개의 파랑이나 네. 유령해막 이런 작품들도 많이 떠오르네요, 들으면서.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엠피피아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엠피비아. 엠피비아인가요? 네. 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 그 블랙핑크의 노래가 네, 좀 하이라이트 장면에 나와가지고 그 케이팝 노래를 들으면서 주인공이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모험물인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난 반전과 함께 스케일이 커진 SF물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관심이 가가지고 또 이제 약간 그 공상님 취향일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렸어요. 안 그래도 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 네. 네네. 엠피비아가 그 양서류란 뜻이에요. 그렇구나. 개구리 나라에 떨어진 여중생의 일상물. 이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약간 그 얘기 들으니까 어드벤처 타임
생각나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네. 생각나는 네네. 그런 그래서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즌 2까지 아마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밀리 서재랑 다산 북수가 SF 중단편 소설 공모전을 엽니다. 이게 SF 오디오 스토리 어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뭐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말고는 기타 SF 공모전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인이나 기성작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원고지 100매에서 200매 분량의 SF 소설 창작물을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독자 투표도 있네요. 그래서 그 6편이 선정이 일단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공개가 돼서 오디오북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독자 투표를 8월 8일부터 2주간 진행을 해서 최종 한 편을 뽑아서 상금 1,0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애드미님이 MPB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점점점 해주셨네요. 양이 많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핀과 제이크도 진짜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보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네. 이게 좀 약간 뭐 아동용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 구성도 약간 아동용 애니메이션 느낌이에요. 아, 진짜로 에피소드 한 화가 내용이 뭐 다 중구난방이에요. 약간 왜 저기 네, 옴니버스 느낌인가요? 네네 스폰지밥이나 뭐 네, 그런 거 보면은 에피소드 한 화가 다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엉뚱한 내용들로 돼 있잖아요. 네. 핀과 제이크도 그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복선을 진짜 무슨 뭐 후추 뿌리듯이 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볼 수도 없어. 그런 느낌의 네, 무슨 말씀인지 네, 한 시즌이 막 23화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12시즌, 13시즌 이렇게 가니까 아, 본데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뭐 틈틈이 보면은 네. 그게 짧아서 줘요. 그냥 한 에피소드가 어, 고작해야 뭐 10분, 20분 이렇게 되니까 네네. 밥 먹으면서 뭐 하나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짧아서 좋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여러분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약간 소리가 괜찮은가요? 아까 공상님 얘기할 때 막 찢어지는 느낌. 마이크 레벨이 막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혹시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초엽 작가의 창작가 독서라는 코너가 채널 예스에서 3월부터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초엽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으셨던 책을 소개하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력의 임무라는 그 SF 소설, 아주 유명한 SF 소설이죠. 를 소개하시기도 하고 다른 그냥 논픽션 책을 소개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또 영감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기구 시리즈를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소리 괜찮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로드라는 웹진이 있죠. 저희가 뭐 거울도 되게 유명하지만 크로스로드에도 SF가 지속적으로 연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F 리뷰도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범준 교수님께서 연여름 작가의 리시안셔스라는 단편집을 또 리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리시안셔스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리뷰를 보니까 저는 또 더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뷰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파이라는 그 카테고리에는 SF 단편들이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연재? 그러니까 그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보크 작가님 작품도 있고요. 프롬 제트 작가님도 있고 최근에는 최희택 작가님의 솔로몬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회원가입 같은 거 필요 없이 아주 간단히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어서 이런 게 또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올라와 있던 게 언제 또 출판이 되어서 네. 여기 어디 단편집에 출판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쫙 없어지는 네. 그런 일이 많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이 크로스로드의 사이파이 지면은 정말 옛날부터 유지가 되어 오던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SF계가 척박했을 때부터 이 SF 작가님들의 그 고려를 받고, 자신의 작품을 내보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로, 기능을 하던 곳이어가지고, 특히 조금 감사한 마음이 좀 크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트위터에서 보고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영화 속 색상으로 보는 빌런의 미학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빌런들은 왜 다 초록색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빌런들은 뭐 예를 들면 보라색도 많던데 뭐 요즘은 네. 뭐 빨간색도 있던데 예를 들면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빨간색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스칼렛 위치가 이제 네.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부분, 왜 하필 이 색깔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차례인데, 나름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 관련 소식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을 처음으로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포착을 해서 사진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요. 글쎄요, 이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양이 눈동자. 네. 네. 약간 흐릿하죠? 흐릿한 이 이미지가 보이는데, 고양이 눈동자 확대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궁수자리 A 블랙홀의 이미지인데요. 우리 은하 중심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영상을 포착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EHT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여러 개, 8개를 연결을 하면은 그 하나의 망원경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망원경을 만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드디어 관측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뭐 M87이라는 블랙홀을 관측한 적이 있는데 이 블랙홀에 비하면 훨씬 또 관측하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세계의 80여 개 기관에 300명이 넘는 EHT 연구진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의 천문연도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크리스피 도넛에서 이 사진을 찍은 기념으로 이벤트를 한대요. 아, 도넛 모양이라서. 그러네요. 이거 약간 폰데링 같은 느낌인데요? 폰데링이요? 네, 그 폰데링 보세요. 이렇게 사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자 갈기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동글동글동글. 쫄깃쫄깃한 네, 그. 쫄깃쫄깃한 거. 폰데링이 그 미스터 도넛인가? 거기서 파는 그거를 이제 폰데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모양의 도넛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모노가타리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거기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폰데링을 매우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이게 조금 나름 아주 뭐랄까요? 저는 사실 이 성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의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증명하는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연구를 하면은, 블랙홀로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영상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모로 좀 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기자회견을 일제히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도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예측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것이 뭐 이론상으로도 얘기가 되지도 않고 이런 블랙홀은 이제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가시광선 그런 빛을 뿜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흡수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시절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만약 중력이 매우 거대한 물체가 있다면은
어떤 뭐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오.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빛도 빠져나갈 수 없고 뭐 이런 네. 천체가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중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힘이 아니라 네.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을 네. 이제 밝혀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만약 시공간이 엄청나게 휘어지면은 어떤 것도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암흑물질과 네. 관련된 어떤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오. 왜냐면은 이 뭐 제가 옛날에 설명을 아마 했던 거긴 한 것 같은데 이 은하 나선팔이 회전하는 이 속도나 은하 나선팔 이 회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을수록 더 빨리 돌지 않습니까? 네. 회전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끈을 돌리면은 바깥쪽에 있는 건 빨리 돌고 안에 있는 건 느리게 돌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은하는 안 그래요. 나선팔이 속도가 우리가 중력에 의한 것으로 예측을 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포함해서 이 은하 내에 있는 모든 별의 질량을 합쳐도 이 나선팔이 도는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 암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팩터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보통 이 은하는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네.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아래에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헤일로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헤일로 이 천살이 네네네. 네, 그 위아래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있는가 그런 것들하고 관련 뭐 검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아주 큰 뉴스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공상님이 말씀하셨던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서 네. 조금 스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리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제가 리뷰를 좀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나마 좀 재밌어 보이는 뭐 이게 동의할 수도 있는 이야기,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네. 그런 리뷰들 두 가지 가져왔는데 네. 먼저 첫 번째가 한겨레에서 나온 손희정 선생님의 디즈니는 왜 완다를 모성 괴물로 만들었나 하고 그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2가 마주한 두 개 관계, 이거는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건데 이 뒤 거는 좀 그래도 좀 평범한 느낌의 그냥 요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리뷰라서 좀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내용도 어렵고 좀 어렵게 쓰셨더라고요. 손희 선생님은 네, 읽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읽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안 보셨는데 뭐 좀 스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이 완다가 흑화를 하게 되거든요. 네. 왜 흑화를 하게 되냐면은 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서 자기 아들 둘 보고 싶어가지고 멀티버스로 가는 거예요. 멀티버스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살아있는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인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가 빼앗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아메리칸 차베즈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아메리칸 차베즈 같은 경우에는 멀티버스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다가 이 아메리칸 차베즈의 능력을 흡수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스토리의 큰 줄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구식의 느낌이란 말이죠. 이 모성 괴물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가치관에 갇힌 캐릭터가 된 거란 말이죠, 완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샘 레이미가 완다 비전을 다 안 봤대요. 그래. 완다 비전을 중요한 장면만 뽑아서 봤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한테는 완다 비전 봐야 이거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저는 유료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말. 그래가지고 만약 샘 레이미가 완다 비전을 다 봤다면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네요. 또 여기서 추가로 말하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블랙 위도우도 그 영화도 블랙 위도우 캐릭터가 자신의
이전 가족들을 음, 찾아가는 그것도 또 보면은 4인 가족이에요. 그쵸. 엄마, 아빠, 자매 이렇게 음. 4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찾아 나서는 어떤 그 과정인데 그런 과정들이 약간 미심쩍다. 음. 하필이면 또 완다랑 블랙 위도우가 둘 다 동구권 아, 출신의 그렇죠. 히어로.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심쩍다라고 하는 그런 리뷰입니다. 그리고 블랙 위도우도 그 자궁 적출을 당했던가? 그래서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어떤 장애이긴 하지만 그게 그 어떤 정말로 이 힘센 어떤 능력 있는 이 캐릭터가 단지 그것 때문에 뭔가 좀 결핍된 캐릭터로 그려져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콘텐트 애드미님이 샘 레이미가 촬영을 많이 해놨는데 디즈니에서 완다비전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재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콩땅콩님이 각본이 다 완성되고 제작이 착수할 무렵쯤에 완다비전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해요. 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화상에서 그렇게 막 그 개연성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다크홀드를 완다비전이 네. 그 영화 마지막 그 완다비전 마지막에 다크홀드를 이제 보면서 막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네. 연구를 한다고 해야 되나? 다크홀드를 읽잖아요. 네. 근데 이 다크홀드라는 것이 엄청난 그런 어떤 타락을 일으키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다크홀드. 그렇구나. 그 완다비전 마지막에 네. 완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러죠? 그 정신적으로 좀 네. 좀 흑화한 것처럼 보여요. 흑화한다기보다는 네. 마지막에 그 주민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네. 자기 자신도 이제 그 비전을 이제 이별하고 하면서 좀 정신적으로 좀 깼다? 네.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각성? 각성은 좀 그런데 각성은 좀 아닌 것 같고 나아졌다? 그러니까 사실 그 완다가 뭐 이거는 완다비전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네네. 네. 완다가 그 비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거를 인정하고 네. 다 이제 네, 해결했잖아요.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아차 다크홀드 다크홀드를 만져가지고 이제 어쩔 다크홀드임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그렇게 개연성이 없진 않아요. 다크홀드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해. 왜냐면은 그 영화상에서도 다크홀드라는 것은 엄청난 타락의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영화 내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계속 그 멀티버스에 있는 수많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크홀드를 잘못 읽어가지고 다 그 악한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내용이다 보거든요. 흑화예요? 흑화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영화 광고에 보면은 네. 닥터 스트레인지 네가 사실은 멀티버스에서 엄청난 기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왜 나오는 거냐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반칙을 좋아하는 캐릭터잖아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1에서도 보면은 네. 타임스톤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타임스톤 사용해가지고 이제 누구야 도르마문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그 타노스도 타임스톤 이용해가지고 물리쳤잖아요. 반칙을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 다크월드도 이거 쓰면은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썼다가 뭐 이제 몰락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더불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크월드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다 이런 것들이 개연성이 있게 좀 그려지는 편이라서 뭐 엄청나게 말이 안 되진 않는데 좀 네. 그래도 좀 완다 팬들 입장에서 네. 그리고 뭐 완다의 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안타까울 수가 있는 거죠. 콩땅콩님이 원래는 아메리카 차베즈가 스파이더맨 3에 나올 예정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차베즈의 능력을 그녀의 인종적인 특징과 결부시키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라고도 해주셨네요. 어허. 인종적으로 어떤데요?
아메리칸 차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이죠. 아, 그래요? 네, 흑인입니다. 그렇구나. 음. 어떤 저도 얼른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단신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 하고 할 예정이죠? 다음 주에는 저희 컨텐트 어드미님이 저희 또 소매를 넣어주셔가지고 소매 넣기 당한. 네, 소매 넣기를 당했는데 네. 그 우주를 가다라는 아바라본의 헤코스케라는 작가의 만화입니다. 이게 완결이 안 난 것 같더라고요. 네, 완결은 아니었고 1, 2화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된 거죠? 네, 1, 2화가 출간이 됐고 네. 뒤에 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뜨고 있는? 좀 안에 내용 보면은 이제 막 좀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이거 굉장히 전개가 빨라요, 근데. 스케일에 비해서 전개가 빨라요. 뭐 그렇기는 한데. 네. 왜냐면은 약간 스케일은 거의 뭐 약간 좀 유명한 만화, 원피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스케일인데 그래도 전개가 빠른 편이어가지고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고요. 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개를 원하시는 작품이 있으시면 또 얼마든지 소개 넣기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추천만 해주셔도 저희가 물론 저희 위시 리스트에 넣고 좀 언젠가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